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집행까지 왔죠, 집행. 이제 어떤 거? 이제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자, 우리가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보통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아직 안 오셨네? 10분 안 됐나? 제가 빨리 와서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 물어본 거 조금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생님 봐봐. 우리가 재무관하고 지출관 같은 게 나눠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재무관도 그 예산을 직접 받는 건 아니에요. 봐봐요. 예산 관리는 여기 아까 예산 담당관이 있다고 그랬죠. 국토부 같은 예산 담당관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있고 여기는 사실은 뭐 총무과 같은 데가 있어요. 총무과. 그럼 총무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재배정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 재배정 받은 사무관이 그걸 자기가 집행하겠어요? 예산 문제 그 사람은 그것만 다뤄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거 또 한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야? 국토부면 여기 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내야 돼서 그러면 공제 띄우고 공개 경쟁 시키고 실제로 예산을 땄더니 A 회사가 예산을 땄어. 이 여러 회사 중에서 공개 경쟁 중에서 A 회사가 예산을 땄어요. 그렇죠? 그러면 A 회사가 땄으면 누가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재무관이 가서 여기에 뭐 해줘? 사인해 줘야 돼. 계약서 해야 되겠다. 계약서. 이 사람 계약서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봐. 국토부에서 이러면 이 사람이 바로 어디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예산 계약했던 계약서를 지출관에게 보내. 그러면 지출관은 봐봐요. 사실은 재무가 이 사업하는 부서하고 여기 부서는 또 달라요. 이런 지출관 부서는 이런 이 국토부면 하나의 부서로 돼 있어요. 그냥 이 지출관만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부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 국토부 여러 국에서 날라온 이 재무관들이 계약한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한국은행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어떤 기관이겠어? 그러면 한국은행은 거기 출납기관인데 출납기관. 여기에 전화를 해. 여 지출관이. 그래서 이 A 회사에 또는 A라는 사람에게 보내겠죠. 채무권자에게 이를테면 뭐 500억 도로 건설 사업으로 500억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계좌로 이체해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지출관은 이 사업자 봤어 못 봤어? 전혀 안 봤어. 여기가 계약한 거야. 여기가. 근데 여기가 계약했는데 여기서 돈 주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부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서로 짜고 할 수도 있겠잖아. 그렇죠? 내가 이만큼 더 줄 거니까 당신 내한테 좀 줘. 그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 지출관이 이 사람 본 적이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전혀 생판이잖아. 여기 계약은 여기서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 사람들은 여기 많은 계약 같은 걸 받아왔잖아. 그걸 전화로 확인하고 이게 계약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한 뒤에 이걸 그냥 어디로 한국은행에다 이런 것들 좀 계좌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이 행정학 용어로 지출 원인 행위를 했다. 사인했다. 이 사람은 지출 명령을 한 사람이다. 돈 붙여주세요 하고 이제 보통 돈 붙여라 이렇게 명령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말로는 지출 명령을 했다 이렇게 지출 명령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그럼으로써 출납을 한 거죠. 뭐 해주고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줬으니까 출납을 했다 그래서 출납 기간 그랬답니다. 근데 이것들을 겸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래야 서로 간에 견제를 할 수 있고 비리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나눠놨어요. 재무관, 지출관. 그러면 쓰는 것은 이렇게 쓰고 있잖아. 지금 쓰는 모습은
그런데 배정은 봐봐. 배정은 중앙관서장이 중앙 기재부 장관이 여기 국토부 장관에게 줬고, 국토부 장관이 여기 어디에 이 국이나 과에 재배정해 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쓸 때는 이 사람들이 쓰는 거죠. 여기 있는 이 A 사무관이 예산을 담당한다, 예산 담당하는 A 사무관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배정 받아놓고 이걸 어디에 쓸지만 또 고민해요. 어디 어느 정도 배정해놔요. 실제로 계약하고 나눈 사람은 다른 부서, 사업부서에서 하겠죠. 이 사람은 어디에서만, 거기 안에서만 재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예산서 짜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 이렇게 예산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중기계획 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실제 사업부서 같은 데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솔직히 나누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럼 봐봐. 우리가 예산 배정, 재배정은 여기 하고, 여기서부터는 자금 배정이에요. 자금도 이제 나중에 여기다 배정하고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자금 배정.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상관할 수,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하고 왜 구분해 놨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딴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죠? 각기 다른 사람이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쌤이 질문한 게 이게 있어. 명시월이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국가 이제 홍보비가 아니라 뭐랄까, 관광 홍보비를 5천억을 제가 배정받아서 쓰고 있어. 근데 5월 돼서 1,000억 정도 썼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왔어.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 보니까 최소한 5개월 이상은 국경을 닫아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그랬었잖아,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관광 홍보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외관광 홍보비라고 하고, 국외관광. 그러면 4천억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불용해. 우리가 못 쓰고 남는 게 아니라 남으면서는 안 되니까 뭐 하겠어. 미리 이럴 때는 이때 당시에는 예산을 몇 년도 예산을 짜겠어. 2020년도 예산을 짜겠죠. 그러면 못 썼으니까 여기 예산서에다 담아 4천억을. 명시월비라고 그래서 여기 못 썼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못 썼으니까 2020년도 예산에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넣으면 당연히 여기서 통과가 되면, 물론 2019년도에 예산 심의 통과되면 2020년도에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마찬가지야. 딱 보니까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코로나가. 우리 그랬잖아. 한 3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때? 이거 또 못 쓰겠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서도 못 쓸 것 같습니다 하고 2021년도 예산에다 또 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제2월이라고 그래. 당연히 이건 제2월은 허용해줘야지. 그런데 사고2월 같이 쭉 가다 사고2월은 언제부터 이제 알겠어. 그걸 못 쓴다는 거 알겠어. 12월 정도까지 쭉 쓰다가 안 한 거니까 그때쯤 알겠죠. 근데 그때 좀 어떻게 예산에다 넣겠어. 예산 심의도 다 끝내 있는데. 예산 심의는 12월 2일 날 어쨌든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끝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고2월이니까 국회 의결 안 받고 그냥 2020 여기다 아까 19년이요. 20년도에서 계속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엇의 승인을 안 받아. 국회 승인을 안 받고 제2월까지 하면 안 되겠죠. 한 번 어긴 것도 그런데 계속해서 1년간 더 어겨서 2023년까지, 22년까지 써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월도 안 돼. 그 다음 뭣도 안 되고. 국회 의결을 안 받기도 하고, 제2월도 안 되는 게 사고2월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된 걸로 할게요.
또 물어볼 거 있어요? 물어볼 거? 질문할 거.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결산 좀 보겠습니다. 결산 좀 보시면 124페이지 보니까 결산의 의의 나왔죠?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몇 가지 봅시다. 결산은 1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아까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추측했죠. 근데 이건 예측했지만 이건 완전히 쓴 거잖아. 쓴 걸 결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정적 개수로 하겠죠. 표시하는 행위고. 그렇죠? 그래서 자, 확정적 개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결산해 보면 사실은 예산액과 결산액이 딱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딱 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125페이지 보면 결산은 예산주기의 마무리 과정이고, 결산은 과정이자 산물이고, 결산은 정보 산출 과정이고, 결산 통제 및 완료 과정. 그렇죠? 결산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자,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출납 정리 거기 한번 봅시다. 정부 결산 과정부터 봅시다. 출납 정리하고 출납 사무를 완결하는 거. 자, 회계연도 말에 이제 우리가 12월 회계연도 말까지 각 중앙관서는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을 완결해야 됩니다. 그 회계연도 거. 1월 15일까지 각 중앙관서는 출납 정리의 예외, 특정 세입금 세출금의 출납 정리를 하는 것이 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출 원인을 해놓고 실제 행위가 안 끝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 아까 도로건설 하는데 이게 거의 검증까지 다 해야 뭐죠? 지출될 건데 이게 하필이면 12월이 넘어섰어. 1월 달에 지출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사업은 끝났지만 그럴 때는 1월 15일 안까지는 끝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출납 사무가 완전히 완결되는 건 2월 10일 날. 그 다음 결산서를 작성한 건 2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이 국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보면 알겠죠?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이걸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보내. 우리나라는 어디서 결산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보내면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40일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이제 감사한 결과가 있겠죠. 결산은 감사 및 확인을 결산 검사 보고서. 그러니까 결산을 검사했으니까 결산 검사 보고서를 해야 되겠죠. 이걸 송부해주고. 그러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감사원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면 정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로 보여준다.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주고 국가 결산 보고서입니다. 자, 잘 봐요. 선생님,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로 가는 것은 검사 보고서입니다. 결산 검사 보고서입니다. 그다음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것은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입니다. 그냥. 그다음 결산 심의하고 6월 7월 8일에는 국회에서 결산 심의하고 며칠 끝내죠. 이제 결산 8월 30일 날 국회가 심의가 다 끝나면 의원회에서 의결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정기에 개회 전에 합니다. 그 다음 출납 사무가 완결된다. 이 내용을 조금 써놨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126페이지 보니까 출납 기한과 출납 정리 기한 이렇게
출납기한과 출납정리기한이 있는데, 출납기한은 정부 정리 등 기타 사무적인 업무가 완결되는 기간이고 다음 연도 2월 10일이고, 출납정리기한은 수익금의 수납 및 지출 및 지급 기한, 지출금 반납 기한이 끝나는 것이고, 원칙상 회계연도 말일까지나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가능하고. 여기는 1월 20일이네. 앞에가 좀 잘못됐나? 15. 이거 좀 보고. 자, 국공관리법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출납기한, 출납기한은 출납사무 완결을 말하는 거고, 출납정리기한은 앞에 뭘 말합니까? 출납정리라고 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 지금 앞에는 1월 15일인데 예외적으로, 뒤에는 1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참. 예외적인 거라. 최근에 바꿔줬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산서 작성 및 제출. 그러면 감사원에서 결산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거 결산감사 끝나면 국회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결산심의한다고 그랬죠? 아까 국회에서는 예산심의도 하죠? 근데 무슨 뭣도 해? 결산심의도 합니다. 예결산. 그럴 때 그건 좀 봅시다. 국회는 국가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면 예산 심의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본회의 심의 의결 거쳐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검토한다. 2003년에 개정된 국회법에는 결산 완료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정기회의 개 전까지는 아까 8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국회가 결산을 심의한 결과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을 결정하더라도 그것은 국회 정부에 대한 정치적 효과만 발생하며 감사후 회계감사에 확인된 결산이 변동되는 것. 그러니까 그냥 확인하는 거지. 그거 썼는데 어떻게 할까? 변동시킬 수는 없겠죠. 이미 써버린 걸. 2003년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변상 및 징계, 또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사안을 특정해서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도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4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가 아니라 미안. 이거 안 나왔네. 쌤 여기 안 나왔습니다. 조치가 감사원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면 쌤 138페이지 봐봐. 138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변상 책임을 판정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시정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권고, 고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138페이지. 그렇죠? 근데 국회는 이런 감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상, 징계 또는 국회 감사원에서 이거 더 감사해 주라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127페이지로 돌아옵시다. 자, 이 정도는 뭔 말인지는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출해버린 걸 없는 무효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 이미 다리 건설해 놓은 걸 무효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거니까 이런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 세계잉여금의 처리.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부분은, 자, 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어떤 거야, 쌤? 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어떤 걸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런다? 세계잉여금. 자, 좋습니다. 세계잉여금. 돈 남는 거야, 돈 남는 거. 우리가 예산하고 썼는데 돈이 잉여금 남았단 말이야, 그걸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잉여금은 뭘 말한다? 수납된 세계부터 제출된 세출액을 차감합니다. 그렇죠? 차감은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 세계잉여금은 어떨 때 나타나겠어? 우리가 옛날에, 쌤, 여기 봐봐. 2021년도인가는 61조가 더 거쳤다고 막 난리였죠. 지금은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때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세금이 더 거쳐버린 거야, 61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친 거야, 61조.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 원래는 봐. 이를테면 570조를 예산 써서 썼는데 뭐 얼마가 되는가? 570조가 쓰면 돈이 안 남겠죠. 근데 570조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61조가 더 덧붙여서 와버린 거야. 그럼 이대로 썼어도 어떻게 되겠어? 61조가 남았겠죠. 근데 이대로 썼는데 이 쓴 것보다 더 불용액이 있어. 불용액, 못 쓴 액수를 말합니다. 불용액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근데 560조밖에 안 썼어. 그러면 여기 10조가 남아서 71조가 뭐가 되는 거야? 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거나, 또 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건 이렇게 조세 수입이 초과되거나, 또는 세출 불용액 써야 되는데 못 쓴 돈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자, 우리가 이래, 쌤 11월, 12월 도로 많이 제끼고 그러죠? 왜냐하면 불용액으로 안 남기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왜 그렇게 불용액,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300억을 해놨는데 쓰다 보니까 150억 갖고도 충분해. 그럼 150억 남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쓰고 남았다 그래서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불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처리 방법이 중요해요. 처리 방법. 불용액은 제일 먼저, 자, 세금이 남으면 이렇게 세금이 나온 게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뭐에다 써라? 빚낸 데다 갚아라. 빚부터 갚아라. 이게 핵심이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정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장 넘겨봅시다. 자, 128페이지 보면 아가 있어. 자, 거기 보니까 초과 조세 수입의 국채 상환, 이게 먼저 있죠. 그 다음 나머지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정산, 이건 다 빚들입니다. 그 다음 이 지방에 줘야 되는 빚이야. 공적자금 상황, 공적자금이라는 건 다 뭔지 알겠죠? 공채 같은 여러 가지 자금들을 공적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써? 우리가 채무에 많이 갚아라, 채무 빨리 갚아라, 이거야. 이자 나가니까. 그 다음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금 등의 상환. 아까 우리가 국채하고 차입금의 차이를 이야기했었죠. 국채는 1년 이상, 차입금은 1년 이하로 빌려 쓴 돈, 전부 다 빚들입니다. 원리금 갚아라는 거야. 국가배상금 등의 상환. 그 다음 그러고도 남으면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하래. 그 다음 그러고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남으면
다음 연도에 세입에 이입에서 써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로나 때 세계 잉여금 쓴 게 아니 추경할 때 세계 잉여금으로 추경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남은 돈으로. 그렇죠? 거기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 봐봐요. 세계잉여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 이 사항 처리는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계출 예산과 관계없이 일을 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 이 호황의 처리는 국가회계에 따라 국가결산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일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일단 세계잉여금은 근데 2호항이고 1항이 없네요. 1항. 그렇죠. 전부 다. 초과 조세 수입의 국채 상황이 없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출 생각하니까 400억이야. 지금 이제 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으로 2024년도 예산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조를 바꾸면 되죠. 자, 700조가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리 세입을 계산해 봐도 670조밖에 안 나와. 세금이 안 거칠 것 같아. 그럼 살림은 해야 되고 이러면 뭐 해야 되지? 30조 빚내야 되겠죠. 그렇죠? 30조를 빚냅니다. 빚낼 때 그래야 이제 이걸 쓸 수 있겠잖아. 쓸 거 이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어때? 이 30조가 뭐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30조를 국채를 발행했어. 그래서 이거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으로 720조가 걸렸네. 걷어버렸네. 그러면 720조가 거쳤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줘? 이거 결산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계 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이거 빚낸 거잖아. 세계 잉여금이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잖아. 이거 빌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670억 조만 썼다고 합시다. 650조만 썼다 그래봐. 그래서 700조니까 650조 썼으니까 50조가 우리가 뭐 여기 이제 720조 들어왔으면 여기 650조 썼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지금? 자, 30조 빚내서 700조일 거라고 생각해서 빚냈습니다. 그런데 720조가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 720조에서 650조 빼는 것이 일단 얼마겠어? 70조죠. 그렇죠? 70조 이익이라고 세계 돈 남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아니 빚낸 게 30조나 있잖아. 그럼 일단 빚낸 것부터 갚아야 되겠잖아. 안 들어올 줄 알고 했는데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 미리 갚은 거야. 그런데 이건 솔직히 세계 잉여금으로 남았다고 하기는 그렇지. 빚내서 지금 이거 채워넣다가 이게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 가정에서도 200만 원은 나갈 돈이 이를테면 가정은 한 달치로 보통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정에서 1년치 한번 해봅시다. 가정에서 한 달치, 보통 한 달치로 하니까 300만 원 나갈 것 같은데 집에서 250밖에 안 들어올 것 같아. 아무리 월급 해봤자. 그럼 50만 원을 빚내야 되겠죠. 빚냈어. 그런데 뜻밖으로 조금 회사에서 잘난다고 해서 성과급 같은 거 줘가서 250이 아니라 320이 들어왔어. 그러면 사실은 여기 300만 원, 50만 원 보태서 370억이다 이렇게 37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웃기는 거잖아. 이걸 빼주고 순수하게 20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 이것부터 먼저 갖고 시작하는 거죠. 계산할 때. 그럼 마찬가지 이것부터 갖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빨리.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제일 먼저 처리할 게 조세 수입, 조세 초과 수입이라고 그랬죠. 초과 조세 수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로 뭘 빨리 국채를 상환해라. 이게 제일 먼저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봐봐. 일반적으로 그냥 안 일어나서 그냥 700조가 거치고 700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나갈 돈이 700조인데 대략 700조 들어올 것 같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미리 이렇게 이 국공채 발행해서 해놓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평상적으로는 2번하고 일반적으로 남았을 때는 1번이라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표 봐봐. 세계 잉여금 처리 내역할 때 세계 잉여금이 2019년 남았는데 619억 남았어. 619억. 어디에다 다 써서 제일 먼저 빨리 써라는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부금 정산에 다 써버렸죠. 근데 2018년도는 얼마 남았습니까? 자,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조 6,573억이 남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썼어? 지방교부세에 10조가량 썼죠. 그 다음 뭡니까? 공채 기금 출연인데, 그렇죠? 어쨌든 기금 출연이나 채무 상환에 654억 썼죠. 그 다음 추경 재원으로 629억 썼죠. 자, 선생님 봐봐. 그러면 거기 사항 중에 2015부터 2019까지 1번을 위해서 쓰인 돈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1번은 잘 안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일어날 때 1번부터 빨리 써라. 그래야 제대로는 잉여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돈 남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앞에가 1번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번부터 나타난다. 잉여금으로 처리할 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감사를 제외하고 그 OX 문제부터 먼저 좀 풀어봅시다. 감사 문제는 많이 안 나오니까 감사원 문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감사원 문제하고 회계해야 되니까 엮어서 하기로 하고 1번 세계 잉여금은 일반에게 특별에게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다. 예산만 하니까 기금은 제외돼야 되겠죠. 세계 잉여금은 적재 국채 발행 규모와 부관계가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방금 60 제가 뭐 몇 조를 발행했다고 그랬어. 30조 적자 발행했죠. 지금 국채를. 이거하고 세계 잉여금 관계 있었어? 조세가 많이 거치니까 전혀 상관없었죠. 만약에 30조 발행하거나 50조 발행하거나 이 들어온 규모가 달라져 버리면 세계 잉여금 상관없죠. 만약에 이 봐봐. 2019년도에 30조를 적자 발행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안 들어왔어. 이만큼이. 그래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뭐 650조라도 20조 적자 이 세계 잉여금 나왔어. 근데 2020년도에는 50조를 빌렸어. 그런데 세상이 720조로 700조가 거쳐버린 거야. 안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700조 가지고 700조 쓴 거니까 세계 잉여금, 근데 650 쓰니까 50억 조나 세계 잉여금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적자 공채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어. 조세가 더 많이 거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관계가 있다가 아니라 상관이 없습니다. 3번 세계 잉여금은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전액 추가 경전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세계 잉여금은 전액 추가 경전예산에 편성합니까? 아니면 지방 어떤 걸 하겠어? 아까 제일 먼저 쓰는 게 지방 교부세하고 교부금 정산을 먼저 한다고 그랬죠. 추경은 몇 번째 있어? 추경은 사실은 우리 책에는 5번째 있고 일반적으로 4번째 나오는 거죠. 자, 거기 A번 보니까 1, 2, 3, 4에서 5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밑에 일반적인 처리 보니까 하나, 둘, 셋, 4번째 나와 있죠. 지방교부세, 그 다음 공적자금
출연, 국채, 거긴 같이 써놨어. 그렇지만 추경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4번도 감사원이 국가 결quyết산 보고서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 네, 감사원 좀 넘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원 업무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8번 우리나라 결산에서 결산은 부당한 지출인 경우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못한다고 그랬죠. 9번 우리나라 결산에서 국회는 결산 의결권을 가지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산도 최종 승인은 어디서 해? 본회의 의결위가 아니라. 10번 우리나라 결산에서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가 수입과 지출을 잠정적 수치라고 그랬어? 확정적 수치라고 그랬어? 썼으니까 확정적 수치죠. 11번 우리나라 결산에서 감사원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맞죠? 자, 14번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결산은 아까 무엇으로 종료됐어? 국회의 심의 의결로 종료된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이 승인해서 국회에 제출하죠. 결산 보고서를. 자, 13번도 우리가 풀었던 문제구나.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좀 넘어와서 22번. 이건 이제 이미 풀었던 반복입니다. 21번부터 20번부터 이미 한번 우리 했던 거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20번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매년 당해년도 5개년도 기간에 대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 맞죠? 21.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중앙 관서별 지출한 데를 포함해서 통보할 수 있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도입돼서 기획재정부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도 우리나라 예산 과정은 국회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예결위 중심으로. 맞죠? 예산심의. 23.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체, ABB 계속비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이것도 맞죠? 예산 과정에서 단원제 예산 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나 항상 그러죠. 신중하기는 어렵고. 예산 과정에서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우리나라 예산하고 결산은 분리된 적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디 기획재정 보면 예산실하고 국고실 이런 데 다 한 곳에 있죠. 26. 예산 과정에서 예산의 배정은 국가의 예산 회계책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능. 맞죠? 아까 배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건 아까 통제 기능이라고 이야기했고. 27번은 예산 과정에서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총액 배분 자율예산 편성 제도. 하향식이라고 그랬죠? 하향식으로 총액을 배분하니까. 전략적 자율배분 뒤에는 맞는데 상향식이 틀렸습니다. 하향식이죠. 28번은 이런 거 되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맞춥니다. 그렇죠? 예산 편성, 그 다음 예산 심의가 먼저 있죠. 29번 예산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BB, 총액 계산 제도 등을 맞고. 30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예산 성과금. 아까 예산을 경비를 좀 줄여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게 되면 지출을 줄이는데 공헌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그러니까 상금으로 주거나 또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었다.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전략된 예산 일부를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예산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가 총회관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재부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은 예산 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부 말고 국회에서는 사무총장이 뭐야겠어요? 행정부는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 뭡니까? 각 부서장이 제출하는데 기재부 장관에게 국회에서는 제출하겠죠. 국회 문제. 다시 국회 사무총장 예산 요구서를 우리나라는 각 중앙관서 장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죠. 국토부 장관이 우리 이렇게 예산 쓸 거니까 예산 해주라고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국회에서는 우리 이렇게 쓸게 예산 제출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합니다. 이 32번 문제는 우리 안 풀어도 돼요. 33.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정. 맞죠? 34.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다음 1월 30일이 아니라 2월 31일까지인데. 근데 국회니까 이것도 알 필요 있어 없어?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 설명서, 예산 정원표와 예산안 편성 기준 단가, 국유재정 특례 지출 예산서 등을 포함해 맞습니다. 예산에 해당되는 많은 증거들이 있죠. 이렇게 예산을 짜는 이유 등이 있죠. 자료 등 그건 다 거의 다 제출해야 된다. 제가 예산 설명서만 해도 5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랬죠. 자, 36.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서 정부 세입 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맞죠?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아까 예외적인 건 1월 15일인 것 같아. 여기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 거기 우리 여기가 잘못된 거야. 여기. 그 출납 기한에서 돼 있는 것이 잘못. 우리 세 개 있는 건가? 3개 있었죠, 출납기간. 예, 126페이지. 보니까 1월, 예외적으로 다음 회견인데 1월 20일이 아니라 1월 15일 같아. 누가, 국고관리법 시행령 한번 보십시오. 1월 15일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핸드폰으로 봐도 되잖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서 17조니까 한 7조 정도 보면 나와 있겠죠. 혹시 모르겠으면 밴드에다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밴드에 답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어. 1분 남았으니까 우리 쌤 빨리 검색해 봅시다. 법들이 시행령 1월 15일 이거 빨리 보십시오. 1월 15일까지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법이 바꿔졌나 해서요. 법은 시행령은 금방금방 바꿔버릴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1월 15일입니다. 그 끊고 1월 15일. 자, 선생님들 질문. 그러면 다음 시간은 여기 결산 부분에서 이제 복식부기라든가 단식부기, 복식부기,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런 것들을 좀 할 거야, 선생님. 그다음 감사원, 감사 같은 것들 조금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